이 방을 나가시면 뼈도 못 추리십니다.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있었던 기이하고도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호랑이의 은혜, 선비의 길, 인의 마음. 조선 중기 단풍이 가장 붉게 물드는 가을 무렵 강원도 깊은 산길을 따라 한양으로 향하는 젊은 선비 김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현실은 얇은 비단옷만큼이나 가벼웠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을 꿈꾸는 가난한 유생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보찜에는 책 몇 권과 낡은 필통,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쌀로 빚은 주먹밥 3덩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그의 마음까지 갉아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천지 만물에 대한 따뜻한 연민, 곧 유학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인을 본능적으로 실천하는 이였습니다. 과거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일지언정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귀한 것을 어찌 잊으리요. 그가 걷는 길은 깊고 험했습니다. 해는 일찌감치 서산에 걸터 앉았고 숲은 회색빛 장막을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남은 주먹밥을 꺼내 허기를 달래려 했으나 문득 눈앞에 깡마른 다람쥐 한 마리가 겁에 질린 채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하고 측은했습니다. 김진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마지막 주먹밥 절반을 떼어 작은 나뭇잎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너도 배가 고픈 게로구나. 자, 이걸 먹고 어미에게로 무사히 돌아가거라. 자신의 남은 허기보다 작은 생명에 대한 연민이 앞섰습니다. 그가 다시 발걸음을 떼어 몇 리를 걸었을까. 평화롭던 산속의 정적이 섬뜩하고 고통스러운 짐승의 비명소리로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기잉, 깅, 으르릉. 소리는 짐승의 울음이라기보다 어린 존재의 간절한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절규로 들렸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도착한 곳에는 핏물이 흥건한 땅 위에서 어린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꾼이 놓은 굵은 밧줄 올무에 앞발이 걸려 처절하게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앞발에 걸린 올무는 더욱 단단히 근육과 살을 파고들었고 이미 뼈가 으스러졌을지도 모를 만큼 부상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런 잔인한 덫이로구나. 김선비는 급히 몸을 낮추었으나 어린 호랑이는 본능적인 공포로 인해 그르렁거리며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가진 물건 중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것으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품속 깊숙이 간직했던 과거 시험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두었던 귀하디귀한 지혈제 가루를 꺼내어 호랑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상처를 순식간에 아물게 하는 영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만히 있거라. 움직이면 더 아플 뿐이다. 김선비는 침착하게 호랑이의 경계를 풀면서 조심스럽게 올무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올무가 살을 파고든 자리에는 상처가 깊었고 선비는 아낌없이 지혈제 가루를 상처 위에 뿌렸습니다. 지혈제는 순식간에 피를 먹게 했으나 그 고통은 어린 호랑이에게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녀석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선비의 진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공격적인 울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대강 싸맨 후
김선비는 호랑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어서 어미에게 가거라. 다음부터는 사람 다니는 길에는 얼씬도 말거라.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새끼 호랑이는 절뚝거리며 숲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긴 한숨을 내쉬며 흙이 묻은 손을 털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끼 호랑이가 사라진 직후 온 산이 갑자기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산짐승의 움직임이나 풀벌레 소리라도 들려야 할 텐데 사방이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덮을 정도였으나 이내 선비의 무릎, 허리, 그리고 머리 위까지 뒤덮어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분명 아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김선비는 자신이 걸어온 방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미로처럼 시시각각 형태를 바꾸며 선비를 가두었습니다.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운다면 과거 시험장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도착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던 찰나 저 멀리 안개 속에서 차갑고 푸르스름한 불빛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피어오른 등불처럼 몽환적이고 기이한 빛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비는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깊은 산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고래등처럼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고도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붉은 칠이 벗겨진 채였지만 집 전체에서 풍기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신비로운 공간 같았습니다. 선비가 솟을대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려하기도 전에 거대한 솟을대문이 마치 선비를 기다렸다는 듯 스르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그 고요함이 선비의 등에 왠지 모를 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안은 으리으리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의 기척은커녕 개 짖는 소리, 바람소리 하나 없이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때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숨막히게 고혹적인 미모를 가진 여인이 안채 쪽에서 그림자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소복에 가까운 옥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달빛을 받아 창백한 피부가 더욱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선비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서늘했으나 묘하게 귓가를 파고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여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은 처지에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긴 여정으로 지친 몸을 씻으라며 이미아궁이 가마솥에 데워져 준비된 따뜻한 목욕물을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물의 온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비의 지친 근육을 풀어주기에 적당했습니다. 선비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채 문득 자신을 맞이했던 고혹적인 여인의 잔영을 떠올렸습니다. 어찌 저리도 고운 여인이 험한 산중에 홀로 머무는 것일까? 일순간 속세의 욕정이 삿된 마음처럼 피어올랐으나 선비는 과거를 앞둔 유생이 감히 망측한 생각을 품다니 라며 스스로 흠칫 놀라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찬물 한 바가지를 머리에 끼얹어 마음을 단속하고 고단했던 몸을 마저 씻은 후 여인이 준비해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개운한 몸으로 가장 따뜻해 보이는 방에 앉자 여인이
주안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는 평소 가난한 선비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진귀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육회, 기름진 산적, 그리고 큼지막한 생선구이 등 육류 위주의 음식이 수북했습니다. 산속이라 마땅히 드릴 것이 고기뿐이라 송구합니다. 허기를 달래시지요. 여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선비의 눈에는 밥상 위에 풀포기 하나 없는 것이 못내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라도 음식을 입에 넣었으나 왠지 모르게 음식에서는 은은한 비릿한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여인이 술잔을 채워줄 때였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여인의 손은 놀랍도록 하얗고 섬세했지만 손톱만은 맹수의 발톱처럼 길고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순간 여인의 정체가 평범한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헌데 선비님 옷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나던데 오시는 길에 무서운 짐승이라도 만나셨습니까?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비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데도 씻기지 않은 피냄새를 맡는 여인에게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새 옷의 소매 아래로 자신의 손을 감추었습니다. 아직 지혈제 가루의 냄새와 호랑이 피가 묻었던 손에 그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방바닥은 엉덩이를 붙이기 힘들 만큼 뜨거웠고 선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필시 유물이거나 혹은 인간이 아닌 무언가일 것이다. 이 뜨거운 방은 나를 쪄 죽이려는 수작이 아닌가. 선비는 이제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며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문지방 옆에 단정하게 벗어두었던 집신 한 켤레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선비님, 주무시면 아니 됩니다. 고단하셔도 한 잔 더 드시지요. 여인은 선비가 졸 때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팔뚝을 넘어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공포에 떨었고 마침내 맨발로라도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네, 잠시 소피 좀 보고 오겠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선비는 다급하게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장이 풀려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 된 듯 선비가 필사적으로 문을 밀고 당겨도 소슬대문은 바위에 뿌리를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와야 할 자연의 소리가 단절된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밤바람 소리도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밖의 세상이 모두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선비님. 여인이 어느새 선비의 등 뒤에 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방을 나가시면 뼈도 못 추리십니다. 선비는 창백한 여인의 얼굴, 날카로운 손톱, 뜨거운 방, 사라진 신발, 그리고 이 완벽한 정적을 연결하며 여인의 정체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구미호나 요괴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속절없이 공포에 질려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인의 경고에 선비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콰르르릉, 둥, 우르르릉, 산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꺼지고 집의 기둥이 비명을 지르는 듯 삐걱거리는 소리가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엄청난 굉음은 선비의 고막을 찢을 듯했고 땅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아!
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으나 여인은 비명 대신 짐승의 원초적인 울음소리 같은 낮은 포효를 내뱉으며 선비를 방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연약한 몸으로 창문 쪽을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붙잡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비님을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순간적으로 인간이 아닌 맹수의 그림자가 겹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고혹적인 유혹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당신이 구해준 아기의 어미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선비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뜨거웠던 방은 산이 쏟아져 내릴 때 외부의 한기를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사라진 집시는 그가 맨발로라도 나갔다가 변을 당할까 두려워 감춘 것이었고 피냄새를 맡은 것은 그녀가 짐승, 곧 어미 호랑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자신의 몸으로 막아선 곳은 산사태의 방향, 즉 집이 무너지는 충격을 대신 막아내려는 어미의 보호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갚으려는 짐승을, 그것도 생명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하는 존재를 요물로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스스로의 삿된 마음에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굉음은 10여 분 만에 멈추었습니다. 여인은 모든 힘을 소진한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안도와 모성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창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선비의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눈을 뜬 선비가 누워있던 곳은 이끼 낀 거대한 바위 아래였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변은 그저 깊은 산골의 험준한 바위투성이었습니다. 어젯밤의 모든 일들이 꿈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뼈가 아플 만큼 뜨거웠던 방바닥의 잔열이 그의 등허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고는 충격적인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걸음 앞 산의 절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 거대한 흙더미에 파묻힌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밤새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고 그 흙더미가 시작되는 지점, 바로 자신이 서 있는 이 거대한 바위 아래만이 기적처럼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저택은 호랑이가 만든 환상 속의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또 얼마나 어리석게 의심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멀리 산등성이에서 어미 호랑이와 자신이 구해주었던 새끼 호랑이가 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선비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인간이 예의를 표하듯 3번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의 목숨을 구해준 인간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표현 같았습니다. 선비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에게 맞절했습니다. 호랑이들이 숲속으로 사라진 후 선비가 앉아있던 바위 아래에는 신비로운 황금빛을 내뿜는 굵은 천종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보은의 증표였습니다. 산사태로 모든 길이 막힌 듯 했지만 산사태 잔해 사이로 한양으로 곧장 통하는 안전한 길이 마치 약속된 듯 기적적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산삼을 팔아 과거에 장원급제하였고 청렴하고 자애로운 관리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그 기이했던 여인, 어미 호랑이의 목숨을 건 보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의 얄팍한 정이 짐승의 깊은 은혜만 못하다. 참된 이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선비가 베푼 주먹밥 한 덩이와 작은 자비심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가문을 일으키는 거대한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깊은 의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기적처럼 내게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언젠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담밤야화의 다음 온기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언제나 담밤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조선 중기 시절인연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박했던 한 여인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녀는 수절 과부로 손꼽혔으나 그 모습은 정숙함보다는 병적인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돌아가신 남편의 위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심어진 늙은 매화나무에게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차가운 겨울 바람이 당신께 닿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귀신에게 홀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서씨가 또 나무에게 밥상을 차렸대. 저러다 산 사람까지 홀려 잡아가면 어쩌려고. 그녀는 떨어진 나뭇잎 하나도 비단 보자기에 싸서 모았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과거를 붙잡으려는 집착의 증거였습니다. 서씨,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새 나무를 심어줄 테니 차라리 팔아버리고 새 출발을 하시오. 이 나무가 내 목숨이요. 내 목숨을 팔라는 말입니까? 당장 물러가세요. 그녀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매화나무의 밑동에는 검은 반점들이 끈적한 진액을 흘리며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착이 극한에 달했을 무렵 지나가던 노승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집 전체를 맴도는 어둡고 검붉은 사기를 감지했습니다. 보살님, 잠시 이 집 마당에 들러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집주인이 낯선 이를 들이지 말라 명했습니다. 물은 우물에서 길어 드시오. 이 나무가 심겨진 지 좋기 10년은 되었을 터인데 생기가 돌지 않는구나. 오히려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어. 이 나무가 곧 쓰러지겠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내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데. 정성이 지극하나 그 정성이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꽁꽁 묶어 숨통을 막고 있구려. 이 집은 산 사람의 집이 아니라 남편의 무덤이 되었소. 노승의 매서운 지적에 서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이 나무는 내 남편이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요. 이 나무를 버리면 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이 된단 말이오. 그 약속은 이미 시간이 다 되었소. 썩은 인연을 놓지 못하면 당신의 삶마저 썩게 되는 법. 당신의 남편은 편안히 가기를 원했을 것이오. 편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지킬 뿐입니다. 지키는 것이 곧 속박이요. 나는 이 집의 죽은 기운을 끊어내러 왔소. 노승의 도끼가 서씨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나무 껍질에 1촌 깊이로 박힙니다. 이 나무에 손대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베세요. 차라리. 노승은 끝까지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서씨의 손에서 흐른 피가 도끼날을 따라 나무 밑동을 적십니다. 보시오. 나무는 이미 당신의 피를 먹고 있소.
당신의 생명력으로 억지로 연명하는 것이 이 나무에게도 고통이요. 서 씨는 오열하며 약속의 순간을 회상합니다. 여보, 우리 사랑이 이 나무처럼 천년을 갔으면 좋겠어. 내가 죽어도 외로워하지 마오. 내가 곧 이 나무로 돌아올 테니 이 나무를 나보듯 아껴주오. 이 약속 때문에 제가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스님, 제가 남편을 배신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마을 장정들이 노승을 강도로 오인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려 했습니다. 이 미친 중놈아, 당장 서 씨에게서 떨어져. 나무가 다칠세라. 건드리지 마시오. 노승은 지팡이를 땅에 쿵 찍어 장정들을 물러서게 한 뒤 서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정과 집착은 이미 나무를 저주하고 있어. 딱 사흘을 줄이다. 그 안에 당신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이 나무에 꽃을 피워보시오. 피어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이 나무를 베어낼 것이오. 노승이 떠난 후 서 씨에게는 지독한 3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서 씨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폐물을 팔아 구한 값비싼 약재를 나무 뿌리 주변에 묻고 밤새도록 경을 읽으며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잔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나무는 더욱 빨리 썩어갔고 흑색의 진액이 끈적하게 흘러나와 그녀의 정성을 조롱했습니다. 그 시각 담장 밖에는 굶주린 거지 아이가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 씨가 차려놓은 식은 밥상을 훔쳐보았습니다. 아이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담을 넘으려 하자 서 씨가 광적으로 소리를 질러 소금을 뿌립니다. 저리 가거라. 너 같은 잡기가 이 집의 복을 훔치려 드는구나. 당장 물러서. 서 씨는 죽은 인연에 갇힌 채 눈앞에 나타난 살아있는 인연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셋째 날 서 씨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극도의 피로에 잠식당했고 마침내 노승의 말이 옳았음을 희미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끝, 서 씨는 나무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곧 그녀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납니다. 남편은 맑은 웃음 대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발목에는 썩은 매화나무의 뿌리가 굵은 쇠사슬처럼 묶여 있습니다. 여보, 왜 여기에 계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서 씨, 나를 놓아주오. 당신의 그 사랑이 나를 이곳에 붙잡아 두고 있어. 남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은 그녀의 귀한 약속이 사실은 남편의 영혼을 현세에 묶어둔 업장이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나의 사랑은 당신에게 족쇄였단 말이오? 서 씨는 절규하며 남편의 쇠사슬을 끊으려 노력했지만 쇠사슬은 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손을 핥히었습니다. 미안하오. 이제 그만. 미안하오. 서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나 지난 사흘간 그녀를 짓눌렀던 광적인 집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노승이 오기로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 씨는 나무 앞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는 마당으로 노승이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노승은 서 씨의 변한 눈빛을 확인하고 미소 짓습니다. 꽃이 피었습니까? 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지 않았습니다, 스님.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야 남편을 놓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루 밑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서 씨는 도끼 소리보다 작은 기침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돌아봅니다. 그녀는 나무가 아닌 소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서 씨는 마루 밑에 웅크려 떨고 있는 거지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이는 추위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왜 여기에 있니? 서 씨는 지난밤 자신이 내쫓았던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전해지는 미약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아닌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노승은 도끼를 내려놓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서 씨의 내면에서 이미 인연의 매듭이 끊어졌음을 알았습니다. 노승이 서 씨와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꽃이 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부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 봄이 시작되었구려. 서 씨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고개 숙였습니다. 스님, 배워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승은 도끼를 들어 썩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괴가 아닌 정교한 수술처럼 그는 썩은 줄기와 껍질만을 잘라냈습니다. 이 도끼는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걷어내 새 생명을 돕는 도구였소. 당신의 집착은 이 나무에게도 썩은 껍질이었소. 나무가 베어지고 썩은 부분이 치워지자 그 밑동의 옆구리에서 새파랗고 힘찬 새순 하나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보시오. 당신이 놓아주자 비로소 이 나무가 숨을 쉬고 새 생명을 틔우지 않았소.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의 깨달음이요.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면 그 시절의 역할이 다하는 법이요.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떠났으니 당신은 이제 이 아이를 통해 살아있는 사랑을 배울 차례요. 죽은 인연을 놓지 않고 붙잡으면 살아있는 인연마저 외면하게 되는 법입니다. 서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5년 만에 비로소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스님, 이 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어도 되겠습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 씨는 아이에게 매화라는 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죽은 인연을 상징하던 나무의 이름을 이제 살아있는 희망의 이름으로 이어준 것입니다. 너는 이 집의 새로운 봄이다. 서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 밖으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당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이 집의 시절이 제대로 바뀌었구려. 노승은 자신의 도끼를 챙겨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는 한 여인의 마음을 베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앙상하게 잘려나갔던 매화나무 밑동에서 탐스러운 분홍색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서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름 매화처럼 서 씨의 삶에도 비로소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붙잡으려 했던 집착이 끝나자 비로소 행복이라는 새로운 인연이 그 자리에서 싹을 틔운 것입니다. 담바매와 매화나무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 씨의 매화나무는 영원히 붙잡으려 했던 과거의 집착이 살아있는 희망과 온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인연이란 간절히 움켜쥔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기꺼이 놓아줄 줄 아는 지혜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나 봅니다. 당신의 삶에도 오래 묵은 껍질을 벗고 피어날 새로운 봄날의 인연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담바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바야화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70년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마지막까지
비밀을 남긴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넘어선 깨달음과 영원한 사랑의 맹세가 담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따뜻한 치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깊은 산골 마을의 만득이라는 노인과 그의 아내 순이가 살았습니다. 70평생을 해로한 노부부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사랑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지요. 만득은 아내 순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순이는 몇 해 전부터 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위독해졌습니다. 만득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온갖 약재를 구해왔지만 그가 아내를 위해 모아두었던 약재함은 이제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텅 빈 약재함을 바라보는 만득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낡은 신발을 신고 다시 산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의 발을 감싼 낡고 닳아버린 신발은 수십 년간 아내를 위해 그가 걸었던 고단한 세월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병상에 누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득의 눈에 들어온 순이의 송금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 깊은 주름 속에서 만득은 젊은 날의 순이가 짊어졌던 고생과 세월의 무게를 읽어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괜찮아요. 순이는 힘겨웠지만 오히려 만득을 안심시키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만득의 가슴에 뼈아픈 감동으로 박혔습니다. 만득은 아내의 곁에 멈춰버린 낡은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는 순이가 쓰러진 그 시각 새벽 3시를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만득의 시간도 그날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노부부가 키우던 늙은 강아지가 순이의 병상 옆을 떠나지 않고 애처롭게 낑낑거렸습니다. 만득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아내의 곁을 지키는 존재는 자신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만득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이가 항상 만득을 위해 물을 떠놓던 낡은 바가지가 그 자리에 비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공백이 만득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산으로 가기 전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곳, 오래된 정자를 먼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자로 향하는 만득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옷고름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징표인 젊은 날 순이에게 주었던 은가락지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징표가 그에게 어떤 실마리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만득이 정자 입구에 섰을 때 해질녘의 그림자가 그의 모습을 길게 느렸습니다. 문득 그의 그림자가 젊은 시절에 순이와 함께 웃던 자신과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자 아래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귓가에 젊은 순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내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겠어요. 그 약속을 떠올린 만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약초를 캐는 것뿐만이 아니라 70년 전 그들이 함께했던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임을 말입니다. 만득은 정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가 숨겨온 젊은 날의 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득은 조심스럽게 정자 위로 올라섰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았지만 두 사람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듯 단단히 서 있는 정자였습니다. 만득은 아내와의 맹세를 되새기며 정자의 낡은 목판을 쓸어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손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낡고 거친 목판 밑 쉽게 보이지 않는 틈에 끼어 있는 오래된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쪽지는 반으로 접혀 있었고
세월의 덮개가 앉아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쪽지에서는 순이가 젊은 시절 자주 사용하던 특정 꽃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그 향기는 만득의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젊은 순이의 모습을 선명하게 불러냈습니다. 쪽지의 일부는 찢겨 있거나 오래된 눈물 자국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이 고백을 적을 때 얼마나 깊이 갈등하고 아파했는지 만득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득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득님, 부디 이 고백을 늦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의 빚과 외동딸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당신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이가 자신 몰래 그런 고난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단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쪽지에는 순이가 과거에 겪은 가장 힘들었던 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홀로 숨어 지내던 밤, 순이는 정작 자신의 고통보다 만득이 학업을 방해받을까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만득님, 부디 저를 잊고 홀가분하게 사십시오. 만득은 쪽지 위로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때 그는 쪽지 주변의 정자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만득이 젊은 시절 순이의 이름을 장난스레 새겨놓은 낡은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순이가 그 낙서를 보며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이는 만득과 헤어진 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의 혼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득을 잊지 못해 결국 그 혼담을 깨버렸고 험난한 세월을 홀로 버텨내며 살았습니다. 만득이 쪽지를 읽는 순간 정자 안은 달빛으로 가득 찼고 젊은 순이의 모습이 마치 아련한 허상처럼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쪽지 끝에는 순이의 간절한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득님, 이 고백을 당신이 읽는 날 우리에게 두 번째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봄이 오면 저는 당신을 위해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 순이가 숨겨왔던 것은 이별의 아픔이 아닌 70년 동안 변치 않았던 헌신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만득은 쪽지를 가슴에 품고 병상에 누운 순이에게로 급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에게 진정한 두 번째 봄을 선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득은 정자에서 돌아온 후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순이가 홀로 짊어졌던 그 깊은 희생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감동과 치유로 바뀌었습니다. 만득은 이제 아내에게 진정한 두 번째 봄을 선물해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옷고름 속에서 녹슨 은가락지를 꺼냈습니다. 만득은 오랜 시간 정성껏 은가락지를 닦아 마치 젊은 날의 빛처럼 다시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만득은 아내에게 줄 선물을 찾다가 집안 깊숙한 곳에서 첫날 밤 순이가 입었던 비단옷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고운 비단 조각을 잘라 은가락지를 감쌀 장식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사랑으로 잇는 만득만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첫 만남을 재현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만득은 정자 주변을 샅샅이 뒤져 순이가 가장 좋아했던 야생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꽃은 이미 시들어 있었습니다. 만득은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시든 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든 꽃을 조심스럽게 다듬어
병실에 가져왔습니다. 시들었지만 순이에 대한 사랑처럼 여전히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만득의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노부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이의 병상 주변을 마치 정자와 시냇물 그리고 야생화가 가득했던 첫 만남 장소처럼 꾸미는 것을 도왔습니다. 낡은 방안이 순식간에 따뜻한 봄날의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득은 이 분위기 속에서 순이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순이는 이미 음식을 넘기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만득은 순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키며 자신이 쪽지 속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순이,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봄은 당신이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은 채 오래전에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희미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만득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무언의 대답이었습니다. 만득은 방 안에 호롱불을 가져와 침상 곁에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날의 목소리로 돌아가 순이와 함께했던 첫 만남 때의 맹세를 다시 읊었습니다. 호롱불 그림자가 순이의 얼굴에 지며 그녀의 평온한 표정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만득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순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순이에게 두 번째 봄이 찾아왔음을 세상이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만득의 품에 안기듯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만득에게 속삭였습니다. 만득님, 이제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았으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두 번째 봄. 순이의 목소리는 곧 끊어졌습니다. 70년을 함께한 만득의 아내는 그들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봄날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순이의 장례를 치른 후 만득은 극심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70년을 함께했던 순이의 빈자리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만득이 평소 순이와 매일 저녁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사랑채의 평상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홀로 앉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만득은 억지로 순이의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깨달았습니다. 순이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혹시 만득이 걱정할까봐 쌀이 바닥나지 않은 것처럼 숨겨왔던 것입니다. 만득은 자신이 순이의 깊은 희생 덕분에 평생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확인했습니다. 만득은 순이가 마지막까지 베고 있던 낡은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베개의 낡은 천을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개 안에는 순이가 남긴 또 다른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이의 진정한 마지막 유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순이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득님, 저는 이제 당신 곁을 떠나지만 당신은 절대 굶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오직 행복했던 추억만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만득은 쪽지를 읽으며 순이가 평생 아껴왔던 자개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롱 안에는 만득이 젊은 시절 순이에게 선물했던 낡은 첩꽃신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달고 낡았지만 순이의 변치 않았던 사랑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도포를 보았습니다. 소매 끝에 순이가 가장 최근에
꿰매놓은 덧댐 자국이 눈에 띄게 발견되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만득을 염려하며 만득의 옷을 손질했던 것입니다. 만득은 그 자국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순이의 짐 속에서 만득은 단 한 줄만 적힌 낡은 일기장도 찾아냈습니다. 그 한 줄은 이러했습니다. 만득님 덕분에 내 삶이 봄이었다. 쪽지에는 또한 젊은 날의 만득이 순이에게 써주었던 시 구절이 순이의 글씨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영원한 순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의 마지막 밤 방안을 비추던 달 그림자가 이제 만득의 방에도 들이우며 순이가 여전히 만득의 곁을 지키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장례 후 마을 이웃들이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며 만득을 위로했습니다. 순이가 생전에 베풀었던 따뜻한 선행들이 이제 남겨진 만득에게 돌아와 그를 보듬어주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순이가 자신에게 홀로 살 이유와 공동체의 따뜻함을 모두 남겨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득은 아내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정자를 찾았습니다. 순이의 마지막 당부대로 슬퍼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70년을 함께한 정든 방은 그를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후였는지 정자는 물에 젖어 있었고 만득은 그 물기를 닦지 않은 채 축축한 곳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발을 감싼 집시는 흙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순이의 사후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방황했던 만득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만득은 정자 기둥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는 문득 눈앞의 기둥에서 작은 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순이가 남긴 첫 번째 쪽지가 발견된 곳과 다른 아주 은밀한 틈이었습니다. 만득은 조심스럽게 그 틈에 손을 넣어 또 하나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쪽지였습니다.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순이의 마지막 글씨를 읽었습니다. 만득님, 당신이 이 쪽지를 읽고 있다면 지금쯤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요. 저는 당신이 지금 이 정자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자신의 미래까지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만득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쪽지에는 만득이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포기했던 자신의 재능, 서예를 다시 시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만득이 그 재능을 살려 마을의 글을 가르치며 세상에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만득은 쪽지를 읽다가 무심코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쪽지 위로 새로운 눈물방울이 떨어졌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이어서 순이가 젊은 시절 만득과 자신에 대해 특별한 꿈을 꾸었지만 가난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평범한 인연이 아닌 처음부터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만득은 쪽지 내용을 확인한 후 문득 은가락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소중히 보관하던 은가락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밤에 그것을 정자 주변에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의 맹세는 이제 이곳에 영원히 남습니다. 순이는 만득의 맹세를 땅에 묻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약속으로 만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쪽지에 순이가 평생 모은 숨겨진 비상금의 위치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만득이 순이의 병을 치료하느라 진 작은 빚을 갚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순이는 죽는 순간까지 만득을 향한 마지막 희생을 남겨주었습니다. 쪽지의 끝은 만득의 가슴을 가장 깊이 울렸습니다. 이제 저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고 싶습니다.
만득님, 당신은 저의 가장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만득은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그의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스승이자 가장 헌신적인 동지였음을 말입니다. 그는 이 정자에 앉아 70년을 함께 해온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만득은 다시 정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평상에 순이의 빈자리를 비워두고 홀로 앉았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는 만득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깊은 사랑과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시냇물에 가서 손을 씻고 물을 떠서 혼자 마셨습니다. 순이가 떠준 물이 아니었지만 만득은 그 물에서 삶을 이어가라는 순이의 담담한 가르침을 느꼈습니다. 만득은 쪽지의 지시대로 정자 주변의 흙을 파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은가락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70년 전의 맹세가 흙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약속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만득은 은가락지를 손에 쥔 채 순이의 빈자리를 향해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순이, 이제야 그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소. 당신이 옳았어.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당신이 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더구려. 당신은 내가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까봐 내 장래를 위해 스스로 물러났었지. 당신이 병상에서 나에게 나는 괜찮아요 라고 했던 말도 결국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소. 만득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정자 기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득은 문득 젊은 순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환청처럼 듣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남긴 쪽지를 평생의 보물로 간직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남겨준 삶의 새로운 목적을 따를 것이요. 당신의 바람대로 내가 젊은 날 포기했던 글과 서예를 다시 시작할 것이요. 이웃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글로 달래며 살아가겠소. 당신이 나에게 베풀었듯이 나도 세상의 따뜻함을 베풀며 살아가겠소. 만득은 아까 병실에서 가져왔던 시든 야생화를 보았습니다. 그가 독백을 마칠 무렵 따뜻한 햇살 아래 시든 꽃이 잠시 꽃봉오리를 펼치는 듯한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슬퍼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나의 가장 행복한 꿈이었다고 했으니 나 또한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것이요. 내년 봄 나는 당신을 위한 세 번째 봄을 맞이할 것이요. 당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겠소. 만득은 은가락지를 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 나의 스승, 나의 전부였습니다. 고맙소, 나의 순이. 만득은 정자에서 내려와 새로운 흙이 묻은 집신을 신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정자는 70년 전 그들의 맹세처럼 묵묵히 서 있었고 세상은 만득을 위한 두 번째 인생의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기도 합니다. 만득님과 순이님의 70년 사랑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희생이 서로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었음을 깨닫게 했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함께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치유와 두 번째 봄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단밤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